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으로 북미 회담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에이펙 무대가 더 넓어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는 김건희 씨의 모습이 공개됩니다. 모레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이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당사자 동의보단 공익이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반탄 집회와 서부지법 폭동 때 조회수에 열을 올렸던 극우 유튜버들이 그때 영상 18,000여 개를 삭제했습니다. 12억 원이 넘는 수익은 챙겼습니다. 그 실태를 고발합니다. 다음 달 에이펙 기간에 북미 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좋은 추억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화답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정부의 역할도 더욱 커졌습니다. 먼저 대화 의지를 보인 북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대화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면서 미국이 비핵화 집념을 털면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후 대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화답한 겁니다. With Kim Jong-un, and I've gotten along with him really great, so we'll see what happens. 두 정상이 대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깜짝 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기간에 판문점 또는 평양에서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다만 북핵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 원칙을 바꾸지 않고 있지만 김 위원장은 핵 보유 인정을 대화의 조건으로 거듭 내세우고 있습니다. 조선반도와 주변의 정세 추이를 엄정히 분석하시면서 공화국 정부의 원칙적인 대미 대한 입장을 천명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국에 대해선 마주 앉을 일이 없고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북미 대화 지원 등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북측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재확인합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미 간 합의가 있다면 핵 동결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폐기를 고집하지 않고 동결로도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12.3 개엄 후 민주주의 복원과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힙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해 AI와 국제평화, 안보 분야 대응 방안도 논의합니다. 출국 전 BBC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동결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일종의 잠정적 응급 조치로서 핵 개발, 수출, 미사일 개발 등을 현 상태에서 멈추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군사 안보적인 또 평화라는 측면에서 유익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폐기 대신 동결을 합의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한 이 대통령은 중단, 감축, 비핵화 3단계 구상과 이 과정에서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선 통화 스와프 같은 안전장치 없이 과도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통화 스와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3,500억 달러를 인출해서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으로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맞게 됩니다. 조지아주 구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 과잉 집행 때문이라며 한미 관계 강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충격적인 일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 JTBC 최규진입니다. 피고인석에 앉는 김건희 씨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공개됩니다. 모레 첫 재판이 열리는데 법원은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모레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김건희 씨 첫 재판이 열립니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고 약 3개월 만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알선 수재 등 3가지입니다. 당초 김건희 씨 측은 재판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공판 준비 기일을 먼저 지정해달라 했지만 재판부는 본재판을 바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본재판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김건희 씨 측은 증거 기록은 다 보지 못했지만 출석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사의 법정 촬영도 허락했습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익이 인정될 경우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씨의 모습이 처음 공개되는 겁니다. 재판 다음 날엔 이우한 화백 그림과 관련한 특검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를 뇌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그림을 받고 총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검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됐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여부가 조만간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혜리 기자, 한 총재는 휠체어를 타고 나왔군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네, 영장 심사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했는데 조금 전에 종료됐습니다. 총 5시간 정도 진행이 된 건데요. 한학자 총재는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는데 눈을 꼭 감은 채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통일교 신도로 보이는 100여 명이 한학자 총재가 나타나자 사랑한다고 외치기도 했는데 출석 장면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이 아니라 세뱃돈과 넥타이 주셨다고 진술하셨습니까? 윤영호 씨는 1억 전달이랑 샤넬백 전달 인정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윤영호 씨 개인 일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출석한 특검 민원도 많고 자료도 꽤 방대하죠. 네, 한 총재가 받는 혐의는 크게 4가지인데요. 그중 핵심은 2022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넸다는 혐의랑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주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혐의, 이렇게 2가지입니다. 통일교 측은 윤영호 전 본부장이 독자적으로 예산과 자금을 다룬 것이라면서 한 총재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네고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선물을 준 것 모두 한 총재가 최종 지휘하거나 승인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검에선 팀장을 포함해 검사 8명이 투입됐고 준비한 PPT만 220쪽이 넘습니다. 특검팀은 각종 증거와 함께 법원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의견서 42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예, 구속 심사가 시작된 지 5시간쯤 됐으면 결과는 좀 더 기다려 봐야겠군요. 네,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법원의 판단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진 한 총재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한 총재는 특검의 출석 요구를 3번이나 거부했고 권성동 의원이 구속된 후에야 나왔는데요. 만약 구속이 된다면 특검의 통일교 관련 수사엔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김혜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2022년 대선 때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도운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그 즈음 통일교의 5개 지구장들은 한학자 총재에게 서신 보고를 올렸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진두지휘에서 하늘이 축복한 후보가 당선됐다. 최고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게 내비게이션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지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3주가 지났을 때 김건희 씨는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과의 통화에서 애 많이 써줘서 고맙다.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며 거듭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통일교가 한학자 총재의 지시를 받아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을 조직적으로 지원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일교의 지역별 교단을 이끄는 5 지구장들이 대선 바로 다음 날인 2022년 3월 10일 한 총재에게 올린 참 부모님 서신 보고 문건입니다. A 지구장은 참 어머님께서 진두 지휘해 주셨기에 하늘이 축복한 후보가 당선이라고 했고, B 지구장은 최고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주셔 감사드립니다라고 적었습니다. C 지구장은 20만 축복 조직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선 결과 0.8% 차를 보며 깨우쳤다고 썼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이재명 후보 간 표차는 24만여 표로 득표율로는 0.73%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이런 박빙 승부에서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지지해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다는 보고를 올린 겁니다. 지구장들이 올린 보고에는 한 총재가 대선 일주일 전에 서울 롯데호텔에서 통일교 주요 간부 120여 명을 모아 윤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목도 나옵니다. A 지구장은 잠실 롯데호텔에서 주신 참 어머님 말씀 노트에 적어 2,300여 명 지구 공직자에게 전했다. 다음 날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기자회견을 보았고 참 어머님의 축복을 받은 후보가 천운이 함께한다고 느꼈다고 적었습니다. C 지구장은 대선 며칠 앞두고 긴급 내리신 하늘 명령을 활동 전선까지 하달해 신속하게 사명을 수행했다며 하나의 조직, 단결, 행동을 강조하며 식구들에게 전달했고 순종이라고 썼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보고가 한 총재의 정교 일치 이념에 따라 통일교 각 지구장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음을 보여주는 핵심 물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각 지구장들을 불러 한 총재의 지시가 어떻게 실현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을 언급하며 법을 왕권 강화가 아닌 백성을 위해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의 사법개혁 움직임과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만한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대법원이 9년 만에 개최한 국제행사인 세종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이어 행사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습니다. 법 집행은 속도보다 민심 수렴이 먼저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법의 공포와 집행에 있어서는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리셨고 공법 시행을 앞두고서는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하여 백성들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셨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사법 개혁안과 자신을 겨냥한 사퇴 요구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민주당은 오만한 궤변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오만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세종대왕의 이름을 빌려 국민의 정당한 개혁 요구를 왕권 강화로 매도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십시오. 국회 법사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정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문회는 오는 30일에 열립니다. 파장이 커지자 법원 행정처는 대법원장의 발언이 세종대왕의 업적을 조명하고 기리기한 의도였다면서 정치적 해석은 삼가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국회 법사위가 오늘도 여러 번 멈춰섰습니다. 법사위원장은 열리자마자 질서 유지권을 발동했습니다. 추할 추자, 내란 정당 같은 용어들도 나왔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갈등의 발단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붙인 정치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 유인물이었습니다. 유인물을 놓고 여야가 언성을 높이면서 회의는 미뤄졌고 30분 만에 개회를 선언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곧바로 질서 유지권을 발동해 야당 의원 3명의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간사로 선임되지 못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왜 검찰개혁 하자는데 회의 방해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 제왕적 의사 진행이라는 성토가 이어졌고 가올 춘자가 아니라 구할 춘자. 그런 춘자가 붙는 우리 법사위가 돼요. 누가 추해요, 누가? 역시하십니다. 국민의힘이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여야는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내란 정당이 잘거잖아요. 남편이 법원장인데 여기 와서 간사를 하겠다는 게 맞아요? 나 의원은 결국 추 위원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입틀막 국회, 이게 뭡니까? 이게 국회입니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추미애 위원장을 형사적으로 고발하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러한 소동 끝에 원래 계획됐던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는 오후에서야 시작됐습니다. 여당은 검찰의 관봉권 띠지분실 책임을 따져 물었고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내세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뒤집으려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주말 대구에서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 당선 무효 같은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당 안에서는 중도층의 마음을 돌리는데 효과가 거의 없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부산에 이어 경북 경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부품 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경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관세협상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꼬집기 위해서인데 전날에는 동대구역에서 약 6년 만에 장외 집회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윤 어게인뿐 아니라 사망한 미국의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를 추모하는 깃발까지 등장했습니다.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재판만 속게 된다면 당선 무효 아닙니까? 이재명 당선 무효! 장동혁 대표도 소셜미디어에서 찰리 커크를 추모한다며 한국이 종교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내에서는 곧바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그 국민들의 뭐 불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그 장외투쟁할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게 과연 중도층의 마음을 돌리는데 도움이 되느냐 거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는 야당 탄압 독재 정치라는 구호를 놓고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얼만큼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있느냐에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원내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부조직법 등에 맞설 투쟁 방식을 놓고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원내 지도부는 야당과 합의되지 않은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하자 했지만 자칫하면 민생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살 수 있다 같이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관련해서는 오늘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할지 아니면 쟁점 법안에 대해서만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국민의힘은 본회의 하루 전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총격 피살된 미국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의 추모식은 말 그대로 두 동강 나버린 미국의 민낯을 보여준 현장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 참석해 진보 진영과 언론을 용서할 수 없다며 겨냥했고 서울에서도 성조기를 흔들며 커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추모식이 열린 경기장은 트럼프 지지층 마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행사장 주변까지 포함해 약 10만 명이 모인 걸로 추산됩니다. 트럼프 내각이 총출동했고
트럼프와 각을 세웠던 일론 머스크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독교 상징과 애국을 강조하던 추모식은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정치색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커크의 총격을 정치적 타살로 규정하고 진보 진영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He did not hate his opponents. He wanted the best for them. That's where I disagreed with Charlie. I hate my opponent. 이 과정에서 일부 한국 보수층에 추모 집회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He's a martyr now for American freedom. In Seoul, South Korea, crowds gathered to wave American flags and shout, "We are for Charlie Kirk." 행사장 곳곳에선 유권자 등록이 진행됐습니다. 추모식이 사실상 내년 중간 선거를 노린 표심 결집의 장으로 활용된 셈입니다. And our enemies cannot comprehend our strength, our determination, our resolve, our passion. 이날 추모식엔 민주당 인사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커크의 추모식에 미 전역의 마가 지지층이 총결집하면서 단순한 애도를 넘어 미국의 정치적 분열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미국 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 수수료를 1억 4천만 원으로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처음에 딱 한 번만 내는 돈이라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인재 영입 전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미국이 기술 패권을 잃어버리는 자충수가 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강나윤 기자입니다. 앞으로 미국에 전문직 취업을 하는 사람은 1억 4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과학과 기술, 공학 등 전문 직종을 위한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기존보다 100배나 올렸기 때문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기업들이 이번 조치로 연간 140억 달러, 우리 돈 19조 5천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엔지니어와 과학자를 고용해 기술 초격차를 벌여온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And I think it's a net negative for the U.S. Research scientists who are working particularly in technology, that the U.S. is not going to be able to hang on to them. 이번 결정은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의 중대 변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우리의 비자 협상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실무협의체에서 해당 비자의 한국인 쿼터 신설을 요구할 방침이었지만 수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전략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아쉬운 부분을 주정부 차원에서 메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를 찾아보는 것은 중요한 작업인 것 같고, 이와 관련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방한 일정을 당겨 현대차 측과 면담을 갖고 인력 재투입 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 위축을 막기 위한 대응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로 비자 문제가 꼬이면서 협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강나윤입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공식 실패를 선언했는데 프로젝트 담당자가 성과급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입니다. 그런데 저희 JTBC가 회의록을 입수해봤더니 석유공사 측은 마치 실패를 예견이라도 한 듯 정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출구 전략부터 짰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박소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월 말 열린 한국석유공사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동해 심해 탐사 권리인 조강권을 다시 설정할지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한 참석자는 석유공사 측에 급하게 조강권을 재설정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습니다. 대왕고래 시추가 시작된 건 이보다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말. 시추 결과도 안 나왔는데 서둘러 해외 자본을 유치하려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러자 석유공사 A씨는 탐사 시추 한 공이 실패한다고 해서 다음 시추공에서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며 질문과 다른 답변을 합니다. 이 참석자는 재차 정치적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됐는데 섣부르게 해외 기업 투자 유치를 해서 지분이 넘어가면 국민적 정서가 못 받아들인다고 묻습니다. 이번에는 김동석 석유공사 사장이 시추 결과와 상관없이 일단 관건을 분할해놓고 협상 기간 동안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면 된다며 거듭니다.
이를 두고 이미 올해 초 내부적으로 실패를 예견한 석유공사가 대왕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 투자를 서둘러 유치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박이라고 호언장담을 하다 보니까 이사들이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조강권을 나누는 출구 전략을 취한 게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사실상 진두지휘했던 A씨는 지난해 300%가 넘는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사격 금메달리스트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사격 선수들의 경기용 실탄 2만 발이 불법 유통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살상도 가능한 실탄인데 경찰이 유통책 3명을 구속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화약총에 쓰이는 22구경 실탄입니다. 주요 부위에 맞을 경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실업팀 지도자가 사고로 이 총알에 맞아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사격연맹이 공지한 2025년 수입 실탄 대금 납입 명단입니다. 선수별로 적게는 10,000발에서 많게는 10만 발까지 22구경 실탄을 주문했습니다. 수입 실탄은 사격연맹이 일괄적으로 구매한 뒤 각 팀에 나눕니다. 실업팀 지도자 A씨는 지난달 작고한 전 사격대표팀 감독과 공모해 이 실탄 중 일부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탄 상자에 적힌 고유 식별번호, 로트 번호가 단서가 됐습니다. 수입을 하게 되면 각 팀으로 이 실탄을 배분을 하고 로트 번호를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게 어디서 발견이 됐다라고 하니까 그 로트 번호를 가지고 추적을 하셨나 봐요, 경찰에서. 진종호 의원은 JTBC와 통화에서 시중에 유통된 5만 발 가운데 3만 발은 경찰이 수거했지만 아직 2만 발은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재명 대통령 암살 및 저격설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유통된 실탄을 압수하고 3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격연맹은 수사와는 별도로 긴급조사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JTBC 전영입니다. 법원 폭동 사태를 부추기고 탄핵 국면에서 음모론을 퍼뜨렸던 유튜버들의 영상이 무더기로 삭제됐습니다. 그러면서 후원금으론 최소 12억 원을 챙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단독 서부지법 폭동은 중국인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 올 1월 22일 올라와 70만이 시청했지만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또 다른 유튜버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모스탄 전 대사 입국 환영 영상을 올렸는데 역시 삭제됐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올 9월까지 기록이 남아있는 유튜버 37명의 계정을 확인해 본 결과 1만 8천 개가 넘는 동영상이 삭제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삭제된 동영상을 통해 얻은 슈퍼챗 수익은 12억 6,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광고나 직접 후원 계좌로 받은 금액 등은 제외한 숫자입니다. 막대한 슈퍼챗을 받았고 그거 영상을 지웠다는 자체가 뭔가 뒤가 구린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 아니냐.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계정은 한남동 집회를 주도한 한 유튜버로 삭제된 585개의 영상에서 2억 4천만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던 또 다른 유튜버는 2,196개의 영상이 지워졌는데 여기에서만 1억 2,6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 밖에도 지워진 영상 중엔 검찰이 긴급 압수수색에서 찾은 것이라거나 헌재 내부 최신 정보 등 정부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를 다룬 것들도 있었습니다. 지침이라든가 정보를 가지고 방송을 했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정권 교체가 되니까 바로 다 지운 부분들은 뭐 그런 내용들, 의혹들을 뒷받침하는 것. 앞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도 JTBC에 유튜버가 여론의 방향이라고 생각해 언론보다 빨리 현안에 대해 정보를 넘겨줬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일부 유튜버가 결탁된 정황이라고 보고 수익금 환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생한 극우 유튜버들이 영상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환수 조치를 위해 이번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유튜브 미국 본사의 협조 없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이렇게 후원금을 챙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변호사비를 대주겠다. 집안에 법조인들이 많다. 이런 말로
폭동에 가담했거나 동조했던 이들을 부추긴 것도 한몫했던 겁니다. 이 영상들도 모두 지워진 상태입니다. 김필준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한 극우 유튜버가 제보한 서울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했던 시위 참가자들의 단톡방입니다. 한 참가자가 특정 유튜버의 이름을 대며 보지 말아야 하냐라는 취지로 물으니 이미 도망갔다고 답을 하고 그러자 이제 다른 방송 봐야겠다고 합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다른 유튜버가 총대 맨다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자고도 합니다. 실제 당시 유튜버들은 시위대를 선동하며 현장 상황을 중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후문으로 갑시다, 후문! 또 모두 훈방될 거라는 유튜버의 주장이 카톡방에서 되풀이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시위대는 거칠어져 갔습니다. 구하러 가겠다며 그 다음 헌재, MBC, JTBC 순으로 가보자는 말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한 유튜버가 변호사비를 대준다고 하자 단톡방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해당 영상을 올리며 집안에 법조인 많다, 찾아오라 했다며 후원금이 쏟아진다고 적은 겁니다. 실제 이 영상을 통해 얻은 슈퍼챗 수익만 650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 역시 지워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유튜버는 JTBC에 영상은 유튜브 측에서 지웠고 실제 변호사비를 대줬는지는 밝히고 싶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부지법 답 넘어가는 상황에서 일부 유튜버는 뭐 경찰과 협조 중이다, 훈방 조치될 거다, 또 한쪽 유튜버는 변호사비를 모으는 것처럼 이렇게 선동을 했, 대다수가 거의 다 지워진 거로 알고 있고요. 유튜브가 영상을 지웠어도 이들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은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나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KT가 또 허위 보고를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버를 폐기한 시점입니다. 정부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자 KT는 이미 서버를 폐기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다음 날 폐기를 모두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지난 7월 19일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는 KT의 일부 서버에 해킹 피해가 의심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틀 뒤인 7월 21일 KT는 자체 조사 이후 침해 사고 흔적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이후 문제의 서버가 원격 상담 시스템 서버였음을 파악한 키사는 지난달 12일 KT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이미 8월 1일에 서버를 폐기해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8월 6일에 4대, 키사의 자료 제출 요구 다음 날인 8월 13일에 2대의 서버를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T가 키사에 허위 보고를 한 셈입니다. 당국이 본격 조사에 착수하기 전 의도적으로 서버를 서둘러 폐기하고 거짓으로 보고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KT는 사내 조직인 정보보안실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폐기된 서버의 로그 기록은 백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18일 민간합동조사단에 보고했습니다. 5월부터 엊그제 9월 15일까지 진행된 보안 점검 결과 보고서를 KT가 접수받았고 그 내용을 자체 검토하고 분석한 후에 어젯밤 보안 침해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신고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외부 보안업체에 서버 전수조사를 맡겼는데 이 과정에서 백업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는 겁니다. 조사단은 백업된 로그 기록을 분석해 해킹 의혹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에선 펨토셀이라는 초소형 기지국이 범행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펨토셀이 대법원에서도 보안 인증도 없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T 펨토셀은 신호가 약한 지역에 설치되는 초소형 기지국입니다. 나흘 전 구속된 중국 국적 피의자는 이 초소형 기지국을 불법 개조해 승합차에 싣고 돌아다니며 개인정보를 탈취했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에서 범행하란 상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한때 KT망을 썼던 펨토셀이 승인받지 않은 아이디를 통해 어떻게 KT망에 다시 접속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4개의 아이디가 발견되었으며 IMSI 외에 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들이 이상기지국, 불법 기지국에 접속했을 때 전송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펨토셀은 국가 공공기관에도 무방비로 투입되어 왔습니다. 국회박물관, 세종과 춘천 정부청사에 이어
대법원과 춘천지방법원 그리고 전북경찰청 등 수사기관에서도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적기관에 설치되는 보안 장비들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로부터 보안기능 확인서를 받아 국정원 보안 적합성 검사를 통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우터 등 보안 기능이 있는 네트워크 장비들은 포함된 반면 초소형 기지국은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적어도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초소형 기지국의 경우 별도의 보안성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럽연합에선 2027년부터 모든 통신 장비들에 대해 정기 보안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정보가 털렸는데 무이자 10개월 혜택을 주겠다. 롯데카드가 내놓은 수습책이 고객들의 분통을 더 터뜨립니다. 해지하려는 고객들을 붙잡기 위한 사실상의 마케팅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주부 백영대 씨는 최근 롯데카드 해킹 소식에도 카드 해지를 못했습니다. 지난 2월 카드 의무 사용 기간을 설정하고 가전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롯데카드가 보상책을 내놨지만 의무 약정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저희가 몇 개월 써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해지하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너무 화가 나는데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재발급 받고 이제 저희가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해킹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10개월 무이자 할부나 연회비 면제 등은 카드를 더 쓰게 하거나 오히려 해지를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10개월 무이자 할부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고객 입장에서는 도움 안 되고요. 결제액이 늘어나면 자기들이 매출이 늘어나는 건데 그걸로 자기 뭔가 고객들 이탈하지 않게 유도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할부를 많이 쓰지 않던 사람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점. 카드 번호와 CBC까지 유출된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현안 점검에 나섰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피해 구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또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경로 외에 다른 경로에서는 숨겨진 피해자가 없는지 그것도 확인하겠습니다.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도 롯데카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순직 해경 고 이재석 경사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자리에 사고 당시 당직을 함께 섰던 팀장이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줄줄 읊더니 다른 팀원들에게 경고를 남기고 갯벌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유족은 분통을 터뜨렸는데 팀장이 떠나고 나서야 이 경사를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양빈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직 해경 고 이재석 경사의 유족이 오늘 사고 지점이 보이는 인천 영흥도의 한 전망대를 찾았습니다. 세상을 떠난 가족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려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추모 직전 사고 당일 이 경사와 함께 당직을 섰던 팀장이 나타났습니다. 국화 꽃다발을 품에 안고 유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찍혀드린 거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유족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네가 장례식장에 와서 이런 모습만 보였어봐. 이 정도까지 됐나? 여기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온 자리인데 네가 왜 와? 결국 유족이 자리를 피했고 팀장은 갑자기 준비해온 입장문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당시 부실 대응 의혹을 폭로한 다른 팀원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책임을 면하기 위해 거짓말이나 추정에 있는 내용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더니 이 경사가 목숨을 잃은 갯벌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팀장의 돌발 행동에 해경이 보트를 띄워 구조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유족은 팀장이 떠난 뒤에야 마지막 인사를 건넬 수 있었습니다. 재석아, 엄마 왔어. 재석아, 빨리 구조하러 왔으면 우리 재석이 살았잖아. 왜? 엄마 너 없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아들에게 닿길 기도하며 꽃다발도 물 위에 띄웠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 엄마 사랑해. JTBC 양빈현입니다. 태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사기 조직 자룡 형님파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 온갖 사기를 쳐왔는데 피해자만 800명에 피해 금액은 200억 원이 넘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무리가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양팔은 경찰에 붙들렸고 포승줄로 묶여 있습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활동하던 사기 범죄 집단 조직원들입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조직원 25명을 붙잡아 국내로 송환해 21명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국내 피해자 878명을 대상으로 사기를 쳐 210억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중국 국적의 총책 아래로 본부장 3명과 로맨스 스캠, 코인 사기, 노쇼 사기, 기관 사칭 사기 등 4개 팀을 두고 있었습니다. 로맨스 스캠, 코인 사기, 노쇼 사기와 같은 수법을 총망라한 종합 사기 조직으로 주로 단일 수법을 이용하던 기존의 조직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범행은 조직적이고 치밀했습니다. 사업자번호 치니까는 또 나오고 해서 의심 없이 했었는데 나중에 당하고 나서 고객센터나 전화번호 하려고 하니까는 그게 아무것도 없고. 범행이 발각되는 걸 막기 위해 조직 관리를 엄격히 했습니다. 조직원들의 외출과 외박을 통제하고 휴대전화 사용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감금된 조직원이 가족에게 구조를 요청했고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범행은 발각됐습니다. 경찰은 총책을 포함해 현지에서 추가로 붙잡힌 9명도 국내로 송환할 계획입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간병인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보호자도 간병인도 필요 없는 간호, 간병, 통합병동을 원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법에는 중증 환자나 장애인에게 우선순위가 있다고 돼 있었지만 현실에선 뒷전이었습니다.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각장애인이면서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아야 하는 강주성 씨. 신장 이식을 하려고 병원하고 이제 그 상담 중에 있었는데 간병할 가족이 없어 간호간병 통합 병동 입원을 원했지만 대부분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24시간으로 계속 한 번을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간병에서 하실 수가 없거든요. 의료법 규칙에는 장애가 심하거나 중증도가 높은 환자를 우선 입원시키도록 돼 있지만 현실은 달랐던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경증 환자만 받고 중증 환자는 다시 일반 병실로 내몰려서 또 간병인을 갖다가 구해서 간병을 해야 되는. 잘못된 정보로 답변하는 병원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걸어 다니실 수 있어야 되고 혼자 일상생활 하실 수 있는 분들만 가능한 걸로. 이렇게 장애인이나 중증 환자의 통합병동 입원이 힘들다 보니 간병비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간병 쓰다 보니까 하루에 13만 원씩인 거예요. 아파트 보증금을 400을 빼서 간병비를 냈던 거예요. 돌봐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누가 할 거냐. 통합병동 간병비는 사설보다 70에서 80% 낮다 보니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의 환자 가려받기 논란은 끊이지 않습니다.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에서 7명까지 봐야 되는 상황인데 중증도 높은 환자를 간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간호사 1명이 3명 이하로 담당할 수 있도록. 환자 간호에 간병까지 하는 만큼 인력 충원과 정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서울 마을버스 업체들이 달릴수록 손해라면서 환승 할인 제도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버스 회사들의 방만 경영이 문제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협상이 잘 안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서민들입니다. 오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을 이용한 뒤 마을버스를 타려고 합니다. 환승 할인 제도 덕분에 마을버스 요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환승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턴 환승 혜택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마을버스 업체 140개 협의체인 서울 마을버스 조합이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제도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승객들이 내는 요금은 기본 요금이 비싼 지하철이나 시내버스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요금 정산 구조가 불리해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마을버스는 환승객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손해가 커지는 모순된 구조가 고착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체들의 방만한 경영을 꼬집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들의 손실 보전을 위해 올해 412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며 전년보다 50억 원 늘렸다는 입장입니다.
마을버스가 40분에 한 대 다닌다. 이런 문제 심각하거든요. 정시성 이런 것만 잘 맞추면 웬만하면 다 들어주겠다는. 서울시와 마을버스 업체들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 몫이 됩니다. 지하철을 이용하고 마을버스를 타면 1,550원만 내면 되지만 환승 할인을 받지 못하면 1,2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안 그래도 살기도 힘든데 교통비라도 환승이 돼서 조금 저렴하게 살고 있는데. 마을버스는 일반 버스가 다니지 않는 언덕 위나 좁은 골목을 다니는 교통 약자들의 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언덕에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우리가 다 서민이니까 이 꼭대기 살지. 저는 반대. 서울시와 마을버스 조합은 연말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임신 초기에 타이레놀을 먹으면 아이에게 자폐증이 생길 수 있다. 자폐증의 답을 찾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발표 내용입니다. 안전성이 검증됐던 약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And tomorrow we're going to have one of the biggest announcement, really medically, I think,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We're going to be doing it to be amazing. I think we found an answer to autism. How about that? 미국 내에서 자폐증이 통제 불능으로 늘고 있다며 우려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임신 초기에 타이레놀, 즉 아세트아미노펜을 먹으면 아이에게 자폐증이 생길 위험이 크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자들은 열이 나는 경우를 제외하곤 임신 초기에 타이레놀 사용을 자제하라고 경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부도 먹을 수 있다고 알려진 진통 해열제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복용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하면서도 임신 중 복용이 태아 발달을 저해야 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고지해왔습니다. 미국 산모태아의학회 역시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 중 치료에 적합하다며 자폐와 ADHD 위험 증가를 시사한 기존 연구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자폐증 치료제로 류코보린이라는 약물도 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타민 B9 결핍 치료제로 처방되는 류코보린이 자폐 아동의 말하기와 이해력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주장인데 단정은 이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 내 8세 아동 31명 중 1명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겪고 있다고 집계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레이스에 막이 올랐습니다. 일본판 트럼프로 불리는 다카이치 전 안보상이 여론조사 1위를 차지했는데 외국인 추방 등 극우 색채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차기 일본 총리를 노리고 출사표를 던진 인물은 5명입니다. 현재로서는 유일한 여성 후보인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과 40대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의 양강 구도입니다. 아사히 신문이 차기 총재의 적합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다카이치와 고이즈미는 각각 28%와 24%로 1, 2위를 차지하며 다른 후보들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있습니다. 쌀 문제 해결로 인기를 얻은 고이즈미는 고물가 대책 등 경제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まず私が総裁として優先することは、物価高で生活が苦しいという国民の皆様の切実な声に向き合い、国民の暮らしに安心と安定を取り戻すことです。 여자 트럼프로 불리는 강성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는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유독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私たちが持っている公平不公平、正義不正義、この感覚を逆なでするような事態が、外国人が増えて残念ながらいろいろ出てきている。 이번 총재 선거는 다음 달 4일 자민당 국회의원 295명과 같은 수로 환산한 당원표를 더해 과반 득표자를 가린 뒤 과반수가 없으면 상위 2명의 후보를 놓고 결선 투표를 치릅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중국에서 배우 전지현 씨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쟁을 왜 좋아하느냐는 드라마 속 대사 때문입니다. 베이징에서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배우 전지현이 주연을 맡은 드라마입니다. 유엔 대사 출신 대통령 후보를 연기하는데 극중 대사 한마디에 중국인들이 발끈했습니다. 중국은 왜 전쟁을 선호할까요?
핵폭탄이 적경지대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별이 그려진 레드카펫을 밟는 장면과 시골로 그려진 중국 다롄의 모습도 문제 삼았습니다. 중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난의 화살은 전지현을 모델로 사용한 기업들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국적을 가리지 않고 광고에 전지현 얼굴만 들어가면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这种说着中国各种不好，还要赚着中国人的钱，实在是太可恶了。日志啊，你赶紧收拾收拾，准备塌房吧。 이렇게 중국 전역에서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기업들은 서둘러 광고 간판을 치우고 있습니다. 해당 드라마는 중국에서는 시청이 금지된 OTT에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결국 도둑 시청으로만 볼 수 있는 드라마에도 중국인들이 분노를 표출하면서 한중 관계 개선과 한한령 해제 움직임에 다시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경기 부천 일대에서 막장 방송을 하는 BJ가 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칼부림까지 방송을 탔는데 불안을 증폭시킬 뿐 아니라 지역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은진 기자가 직접 가봤습니다. 다 큰 어른이 카메라를 보며 혼잣말 하는데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기도 저기도 남자고 여자고 가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 거리를 정처 없이 헤맬까요? 실시간 유튜브 방송입니다. 얼굴에 물감칠하고 유모차 옆에서 춤인지 아닌지 몸을 흔듭니다. 여기 너무 많아요. 계속 하더라고요. 옆에서 누가 쳐다봐. 뭘 봐. 이런 거 그냥 허다하죠. 진짜 허다해요. 이 거리가 이렇게 된 지 3년째입니다. 뭐예요 저거? 저분들 저것도 찍으시는 거죠? 아, 진짜 무섭다니까요. 담배 피고 춤을 추고 시끄럽단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신경 안 씁니다. 이제 끝났다 마무리한다고 그래가지고. 경찰이 떠나자 방송을 이어갑니다. 3시간 만에 860여만 원을 벌었습니다. 밤이 돼도 이런 풍경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 저녁 7시 반쯤 됐습니다. BJ들이 한창 방송을 막 켤 시간인데 제가 거리 풍경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개인 방송이나 촬영으로 다른 분들께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방송은 모두 무시합니다. 왜 이러고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댄스는 이제 그 후원이 나오면 시청자분들이 이제 10,000원짜리도 있고요. 뭐 20,000원짜리도 있거든요. 방금 거는 10,000원짜리. 시청자들이 시킨 걸 할 뿐이란 겁니다. 돈이 걸린 이 미션을 하느라 광장은 소란합니다. 유지야 너 가능해 50만 원에? 나 직장인이야. 아이들은 쳐다보고 아빠는 걸음을 재촉합니다. 끝난 자리엔 쓰레기가 남았습니다. BJ들이 방금까지 방송을 하다 떠난 자리입니다. 먹던 커피컵과 술병 그리고 방송할 때 쓴 걸로 보이는 이런 케이블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요. 바닥에는 담배꽁초가 이리저리 놓여 있습니다. 왜 하필 이곳 부천일까요? 부천에서 방송하면 시청자들이 많이 와서 그 이유예요. 경쟁이. 방송 경쟁이죠. 다 개개인만의 경쟁인데 직장 생활보다는 안 힘들잖아요. 왜 그런지 이유는 명확치 않습니다. BJ들이 몰리면서 칼부림까지 났습니다. 습격 장면은 그대로 방송됐습니다. BJ가 습격당한 건물 아닙니다. 핏자국이 계단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범칙금 부과뿐입니다. 그러면서 조롱과 비하는 일상이 됐습니다. 위협적인 언사 좀 자제 좀. 아니 내가 여기서 방송얘기 떼는데 내가 니네들 허락 맡아야 돼요? 개도원들 평균 나이는 70대. 새벽이 되도록 퇴근하지 못합니다. 가슴 노출 심하게 특히 여성들이. 여기서요? 아 그럼요. 또 볼상 사는 게 많죠.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는 여기 대강 없어요. 거리엔 삼각대가 가득하고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장사들이 안 돼요. 또 여러 사람이 앉아서 막 이렇게 변태 같은 행동하고 시끄러우면은 손님들이 창가 쪽에 안 앉아요. 피해는 분명한데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누구나 말하고 방송할 자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 할 겁니다. 밀착 카메라 이은진입니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갑자기 2만 명이 나타났다. 자, 국민의힘이 어제 대구에서 장외 집회를 개최했는데 과연 얼마나 참석했는지도 상당히 관심사였죠. 예. 자, 일단 국민의힘은 언론에 어제 대구 집회에서는 약 7만 명 이상이 참석했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경찰 추산 기준으로 보면은 한 2만 명 정도 참석했다라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네, 주최 측 주장 7만 명, 경찰 추산 2만 명이네요. 국민의힘은 지역적 기반이 튼튼한 대구에서 집회를 열었으니까 많이 나왔겠거니라고 예상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그 윤어게인 세력 일각에서는 지금 장동혁 대표도 배신자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장 대표가 아무리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집회에 참석해줬기 때문에 흥행에 성공했다 또 이렇게 자평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장동혁을 무시해도 어제 집회는 보수가 만들어준 집회고 외국 세력들, 윤어게인 세력이 만들어준 집회예요. 윤어게인이 뭐 장동혁이 뭐라고 하든 말든 거기 가준 거야, 대구 시민들이. 그거를 장동혁이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난 2월 초였죠. 자, 같은 장소에서 한창 탄핵 정국 때 그 손현보 목사 주도로 윤어게인 세력의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자, 당시도 경찰 추산으로는 5만 명, 주최 측 추산으로는 15만 명이 참석을 했었는데 약 7개월이 지난 지금 보시면 경찰 추산 기준으로 약 절반 정도 규모가 더 축소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당에서는 이런 장외 투쟁 방식이 실효성이 없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고.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더 걱정일 것 같아요. 계속 해야 될지, 언제까지 해야 될지요. 자,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원을 부풀린 게 아니냐라는 논란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공지를 보시면 어제 원래는 5만 명 이상으로 참석 인원을 추산했지만 장동혁 대표가 연설할 때 인파가 몰려서 7만 명 이상으로 최종 집계됐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장동혁 대표가 행사 마지막쯤에 그 연단에 올라서 약 15분 정도 연설을 했는데 이 15분 정도, 길어야 20분 정도 사이에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2만 명이 갑자기 동대구역 광장에 나타났다라는 주장인 것이죠. 예. 자, 물론 당대표 연설은 행사의 그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자, 그러다 보면은 집회 참석자의 숫자가 증가할 수는 있지만 그게 200명, 2,000명도 아니고 2만 명씩 증가한다는 것은 좀 과장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갑자기 그 많은 인원이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촬영했던 드론 영상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자, 보시면 왼쪽은 2부 행사 초반에 박충건 의원의 규탄사가 끝난 직후의 드론 영상이고요. 자, 오른쪽은 2부 행사의 마지막 즈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연설이 거의 끝나갈 때쯤 약 1시간 정도 지난 시간인데 보신 것처럼 거의 그 육안으로 봐도 인원의 차이가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오른쪽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그림자는 드리워졌지만 2만 명 이상이 더 참여했다라고 보이지는 않는 모습이고요. 자, 국민의힘 주장대로면 지금 장동혁 의원의 연설하는 15분 동안 2만 명, 다시 말하면 그 예상했던 5만 명의 40%가 급증한 셈이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저 40%가 급증했다는 게 육안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분석이 있는 겁니다. 예. 자,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장외 집회를 주도한 장동혁 대표를 띄우기 위해서 뭔가 숫자를 조금 더 부풀린 게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는 것이고 자,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숫자에 의무부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비판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집회에서 사람 몇 명 온 거 가지고 집회 성패를 평가하는 방식이 그렇게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광장에 모인 인파를 가지고 여론을 추정한다든지 아니면 당의 기세를 판단하는 거는 사실 매우 부정확한 판단이에요. 네,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만 한다면 누구나 집회의 자유는 있는 것이죠.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국수 공짜로 먹었잖아. 자,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월성본부 측에서 지난주 그 경주 시내에 걸었던 현수막이 논란이 됐습니다. 예. 자, 보시면 지난 15일이었는데요. 위에 보시면 월성원자력본부가 경주시에 2,200억 정도 세금을 냈다지요. 자, 가운데 보시면 이번 벚꽃 마라톤 때 월성본부가 무료로 주는 국수도 맛있게 먹었잖아. 저런 현수막들이 있었는데 자, 마치 시민들 입장에서는 한수원이 돈도 내주고 국수도 공짜로 주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될 정도의 그런 느낌들이 나고 있죠. 예. 약간 그 조롱, 비아냥 이런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 반론이 나왔고 결국
설치 당일날 철거가 됐습니다. 예, 지역에 이런저런 공헌한다는 걸 알리려는 현수막 같은데 홍보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제 김민석 총리까지 나섰는데 자신의 SNS에 이렇게 어제 글을 올렸습니다. 벚꽃 마라톤 때 월성본부가 무료로 주는 국수도 맛있게 먹었잖아라는 문구는 너무 모욕적이다. 공공기관의 행사 지원은 그저 한 푼 던져주는 게 아니다라면서 홍보 방식을 좀 비판하고 경위도 파악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루가 지난 오늘이었죠. 한수원의 전대욱 사장 직무대행이 지원 사업을 알리려는 취지였지만 그 표현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다면서 시민들과 국민들께 사과한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결국 사과로 끝났군요. 잘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참고 기다려달라. 1976년 1월 15일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의 한마디입니다. 2,309자 분량에 발표한 우리나라 처음 영일만 북은 질이 매우 좋은 석유 같은 수식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들뜨게 만들고는 끝엔 이 한마디를 살짝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참고 기다려달라 하는 말씀이기. 2024년 6월 3일 국정브리핑. 영일만 앞바다, 막대한 양 같은 놀라운 내용들로 채워졌습니다. 한껏 기대를 부풀리곤 끝에 살짝 붙인 한마디.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 부족 국가에서 도전은 필요하고 때론 실패도 뒤따릅니다. 분명한 건 책임도 뒤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1976년에 그 사업 실패 뒤 정부는 실패 보고서 한 장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담당자가 오히려 최고 평가와 많은 성과급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참고 기다리기도 차분히 지켜보기도 어렵지 않을까.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